참자. 윤정이는 오늘도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다. 욕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엔 67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눈가의 주름, 처진 입꼬리, 생기 없는 눈빛. 언제부턴가 거울 보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거기 비친 사람이 정말 자신인지 알 수 없었다. 황혼 이후 후회와 화해, 자기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주인공 정희 씨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정희는 이 시간이면 늘 깨어 있었다. 42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린 적 없는 습관이었다. 침실로 돌아가니 남편 한태수가 여전히 이불 속에서 코를 골고 있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의 잠은 깊고 편안해 보였다. 정희는 조용히 옷장 문을 열었다. 옷걸이에 걸린 옷들은 하나같이 색이 바랬다. 젊었을 때는 붉은색도 노란색도 입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온통 회색과 베이지색 뿐이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아니, 애초에 내가 좋아하는 색이 뭐였더라?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불을 켜지 않아도 정희는 집 안 구조를 훤히 알았다. 30년을 산 아파트였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거실, 명절마다 친척들로 북적이던 안방,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었던 작은 방. 모든 공간에 기억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 기억들 중 행복했던 것은 몇 개나 될까? 엄마는 항상 참기만 해. 큰딸이 결혼하기 전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엄마, 그렇게 살지 마.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그때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는 이게 좋아. 너희들만 잘 살면 돼. 거짓말이었다. 좋지 않았다. 하지만 어떻게 딸에게 솔직히 말할 수 있었을까? 엄마는 평생 불행했다고, 아빠와의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냉장고를 열자 차가운 냉기가 얼굴을 스쳤다. 김치통을 꺼내고 두부 한 모를 꺼냈다. 된장찌개를 끓여야 했다. 태수는 아침마다 된장찌개를 먹어야 한다고 했다. 42년 전 결혼 첫날부터 지금까지 아침은 된장찌개가 최고야. 우리 어머니가 늘 해주시던 거거든. 25살 신랑이었던 태수가 했던 말이었다. 그날 이후 정희는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였다. 자신이 아파 누워있던 날에도, 출산 직후에도, 시어머니 장례식 다음 날에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냄비를 올렸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된장을 풀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왜 사는 걸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난 67년 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어릴 땐 부모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결혼 후엔 시댁과 남편을 위해 살았고, 아이들이 생긴 후엔 엄마로 살았다. 정희 자신으로 산 적은 없었다. 일어나셨어요? 어느새 태수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흰머리가 성성한 머리, 군살 없는 몸. 평생 규칙적인 생활을 해온 사람의 모습이었다. 정희와는 달리 태수는 나이가 들어도 건강했고 당당했다. 상 차려. 태수는 식탁에 앉으며 짧게 말했다. 명령조였다. 42년 동안 단 한 번도 부탁할 게 고마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정희는 이제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밥그릇에 밥을 담고 반찬을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다.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담아 식탁에 올렸다.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나물. 6가지 반찬이 상에 올랐다.
태수는 신문을 펼쳐들고 묵묵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정희는 맞은편에 앉았다. 자신의 밥그릇을 내려다보았다. 식욕이 없었다. 요즘 들어 자주 그랬다. 맛있자. 태수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뜨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죄송해요. 다시 끓일게요. 됐어. 그냥 먹지 뭐. 태수는 다시 신문에 시선을 고정했다. 정희는 자신의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다. 짜지 않았다. 오히려 싱거운 편이었다. 하지만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그저께 둘째한테서 전화 왔었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태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래서? 손자 유치원 입학식이래요. 다음 주 수요일인데 우리 좀 와달래요. 바쁜데. 당신 요새 특별히 바쁜 일 없잖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다. 태수는 그제야 신문을 접으며 정희를 쳐다봤다. 내가 바쁘다는데 무슨 말이 그리 많아. 가기 싫으면 싫은 거야. 손자 입학식인데. 당신이 나가. 나는 안 가. 태수는 밥그릇을 밀어내며 일어섰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다. 42년 동안 늘 이런 식이었다. 정희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감정도 마찬가지였다. 혼자 남은 식탁에서 정희는 차가워진 밥을 바라봤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지 않았다. 우는 것조차 이제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정희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법원 복도에서 태수와 마주쳤을 때도 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42년을 함께 산 부부의 마지막 인사치고는 너무나 담백했다. 엄마, 정말 괜찮아?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큰딸 지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응, 괜찮아.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처음엔 자식들이 반대했다. 특히 아들은 격하게 반발했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아버지가 불쌍하지 않냐고 소리쳤다. 하지만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새로 얻은 원룸은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다. 30년을 살던 넓은 아파트를 태수에게 남겨주고 정희는 이곳으로 왔다. 재산 분할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자유만 있으면 됐다. 짐을 풀고 나니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봤다. 퇴근하는 사람들, 장을 보러 가는 주부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모두가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첫 저녁, 정희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이사 오면서 장을 볼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왔다. 뜨거운 물을 부어 기다리는 3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을 먹는데 문득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외로움? 아니었다. 허전함? 그것도 아니었다. 해방감? 그것도 정확하지 않았다. 그냥 낯설었다. 자신과 단둘이 있다는 게 이게 진짜 내가 원하던 건가?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아 컵라면을 먹으면서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이불 속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42년 동안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던 사람에게 고요한 밤은 너무 컸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슬퍼서가 아니라 그저 모든 게 낯설어서.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눈을 떴다. 여전히 새벽 5시였다. 몸의 밴 습관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된장찌개를 끓일 필요가 없었다. 밥상을 차릴 사람도 없었다. 오늘은 뭘 하지? 정희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사람에게 자유로운 시간은 오히려 짐이었다. 오전 10시 정희는 집을 나섰다. 일단 걸어보기로 했다. 동네를 천천히 돌며 주변을 둘러봤다. 새로 생긴 베이커리, 작은 꽃집, 북카페.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가게들이 새롭게 보였다. 어서 오세요. 꽃집 주인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정희는 머뭇거리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가득했다. 노란 프리지아, 하얀 수선화, 붉은 장미. 어떤 꽃 찾으세요? 그냥 구경만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천천히 보세요. 정희는 꽃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꽃을 받아봤을까? 결혼 전 태수가 한 번 선물했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 그것도 장미 한 송이. 이 꽃은 이름이 뭐예요? 정희가 연보라색 꽃을 가리키며 물었다. 라벤더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대요. 하나 주세요. 포장해 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이대로 주세요. 정희는 라벤더 한 다발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찬장에서 꽃병을 꺼내 물을 담았다. 라벤더를 꽂아 창가에 두니 방 안에 은은한 향기가 퍼졌다. 예쁘네. 정희는 혼잣말을 했다. 67년 살면서 자신을 위해 꽃을 산 건 처음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정희는 냉장고를 다시 열었다. 여전히 비어 있었다. 이번엔 제대로 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동네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장바구니를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는데 뭘 사야 할지 막막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장을 봤지 자신만을 위한 장은 처음이었다. 달걀 한 판? 너무 많다. 우유 한 통? 다 마시기 전에 상할 것 같다. 두부 한 모? 혼자 먹기엔 크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정희는 작은 바구니에 달걀 2개, 빵 한 봉지, 우유 한 팩만 담았다. 계산대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정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빵 한쪽에 우유를 마셨다. 간단한 점심이었지만 이상하게 맛있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았다.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갔다. 책장 사이를 걸으며 이것저것 꺼내봤다. 요리책, 여행 에세이, 소설. 마음에 드는 책 3권을 빌렸다. 저녁엔 달걀을 삶아 먹었다. 소금을 살짝 뿌려 천천히 씹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혼자 보는 노을은 조금 쓸쓸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정희는 빌려온 책을 펼쳤다. 여행 에세이였다. 한 여성이 예순에 혼자 유럽 여행을 떠난 이야기였다. 정희는 책장을 넘기며 생각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혼자 여행을.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했다. 평생 집에서만 살았는데 해외여행은커녕 혼자 서울 나들이도 해본 적 없었다. 하지만 책 속 여성의 말이 마음에 남았다. 시작은 언제나 두렵다. 하지만 한 발짝 내딛고 나면 그 다음은 의외로 쉽다. 정희는 책을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라벤더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정희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온전히 나로 존재하는 거라는 걸. 정희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이혼 후 3달이 흘렀다.
정희는 조금씩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아침엔 빵과 커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오전에는 동네를 산책했다. 오후엔 경로당에 들러 친구들과 화투를 치거나 수다를 떨었다. 저녁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정희에게는 처음 누리는 자유였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하고 먹고 싶은 걸 먹었다. 가끔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었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정희는 우편함을 열었다. 광고지 몇 장과 함께 흰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익숙한 필체였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보낸 사람 한태수. 손이 떨렸다. 왜 지금 편지를?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정희는 봉투를 들고 집으로 올라갔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를 펼치는 순간 태수의 서툰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평생 붓글씨만 쓰던 사람이 볼펜으로 쓴 듯 삐뚤빠뚤했다. 정희에게. 정희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잘 지내는가? 나는 그럭저럭 지내고 있네. 밥은 그냥 대충 먹고 있고. 자네가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하네. 처음엔 이게 좋은 줄 알았어.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고 신문 볼 때 방해하지 않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상하더군. 아침에 일어나면 된장찌개 냄새가 나지 않아. 식탁에 앉아도 밥상이 차려져 있지 않아. 빨래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자네가 평생 해온 일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더군. 며칠 전에 큰애가 다녀갔네. 그 애가 그러더군. 아빠, 평생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하셨죠? 아무 말도 못했어. 사실이니까. 생각해보니 그렇더군. 나는 자네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아무 말도 안 했지. 결혼하고 42년 동안 자네가 뭘 했는지 이제야 보이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수발 들고.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자네가 파출부 일하러 다닐 때도 식당에서 설거지할 때도 청소 일할 때도 나는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지. 그냥 가정주부가 의뢰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이제 와서 말해도 소용없는 걸 아네.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알아.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네. 정희야, 미안하네. 그리고 고맙네. 자네가 평생 나를,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나는 자네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네. 그런데 요즘 알겠더군. 내가 사랑을 몰랐던 거지,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 그냥 표현할 줄 몰랐던 거야. 자네가 행복하길 바라네. 남은 생은 자네 마음대로 살게.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태수가. 정희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42년.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들이 이 편지 안에 다 들어 있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이제 와서. 정희는 중얼거렸다. 화가 나야 했다. 원망스러워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태수도 나름대로 힘들었던 걸까? 표현할 줄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묵묵히 살았던 걸까? 정희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답장을 써야 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용서한다고? 아니, 그건 거짓말이다. 괜찮다고? 그것도 아니다.
이해한다고? 글쎄. 며칠이 지났다. 정희는 경로당에서 명자와 순이에게 편지 이야기를 꺼냈다. 그래서 답장했어? 순이가 물었다. 아직.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 써도 돼. 언니 인생은 언니 거야.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순이의 말이 단호했다. 하지만 명자는 다른 의견이었다. 그래도 42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편지 한 통 정도는. 편지를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정희는 점점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다. 화요일과 목요일엔 경로당에서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처음엔 몸이 뻣뻣해서 힘들었지만 점차 유연해지는 게 느껴졌다. 정희 씨,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랑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요가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다. 정희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표정이 밝아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다. 금요일 오후 정희는 동네 꽃집에 들렀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꽃을 사는 게 습관이 되었다. 오늘은 국화를 골랐다. 노란 국화가 가을 햇살처럼 따뜻해 보였다. 오늘은 국화네요. 좋은 선택이세요. 꽃집 주인이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었다. 정희는 꽃을 안고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입구에 다다랐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둘째 딸 수진이었다.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가 사고 나셨어요. 뭐? 정희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손에 들고 있던 국화 한 송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교통사고래요.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어디 병원? 서울대병원이요. 응급실. 정희는 급히 택시를 잡았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 제발 큰일은 아니길.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기도했다. 병원 응급실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정희는 안내 데스크에서 한태수의 이름을 말했다. 간호사가 병실 번호를 알려줬다. 복도를 뛰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지연과 수진이 병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지연이 달려와 정희를 안았다. 아빠는 어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래요. 갈비뼈에 금이 가고 다리를 다치셨대요. 입원해야 한대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침대에 누운 태수가 보였다. 붕대를 감고 깁스를 한 모습이 처량해 보였다. 태수는 눈을 감고 있었다. 정희는 조용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태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다. 백발도 더 늘었고. 늙었구나. 정희는 생각했다. 이 사람도 이제 70이다. 더 이상 젊지 않다. 엄마, 좀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지연이 의자를 가져다 줬다. 정희는 앉아서 태수를 바라봤다. 42년을 함께 산 사람. 증오했고 원망했고 결국 떠나온 사람. 그런데 지금은 그냥 안쓰러웠다. 1시간쯤 지났을까? 태수가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시선이 정희를 향했다. 왜? 왔어?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정희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냥 애들이 연락해서. 그래. 태수는 다시 눈을 감았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물 좀 주세요. 태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는 침대 옆 탁자에서 물컵을 들어 태수의 입에 대줬다. 태수가 천천히 물을 마셨다. 고맙소. 그 한마디에 정희의 가슴이 또 쿵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 이제는 자주 듣게 되는구나. 저녁이 되자 아들 민수도 도착했다. 가족들이 다 모였다. 의사가 들어와 설명했다. 다행히 내부 장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갈비뼈 골절과 다리 골절이 있어서 최소 한 달은 입원하셔야 해요. 그리고 퇴원 후에도 혼자 생활하시긴 어려울 겁니다. 민수가 정희를 돌아봤다. 엄마, 어떻게 하죠?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가 돌봐야지. 엄마가요? 그런데 이혼했어도 42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아프면 돌봐줘야지.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그날 밤 정희는 병실에 남았다. 아이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간이 침대에서 잤다. 태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42년 동안 매일 밤 들었던 소리. 새벽에 태수가 신음소리를 냈다. 정희는 벌떡 일어났다. 어디 아파요? 아니, 괜찮아. 거짓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희는 간호사를 불렀다. 간호사가 진통제를 놓아주고 나서야 태수의 얼굴이 조금 펴졌다. 미안하오. 태수가 작게 말했다. 뭐가요? 이렇게 폐를 끼쳐서.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아픈 사람한테 무슨 폐를 끼친다는 말이에요. 당신은 참 착해. 착한 게 아니라 그냥 정이 남았나 봐요. 미운 정, 고운 정. 태수는 정희를 한참 바라봤다. 편지 받았소? 네, 받았어요. 답장도 받았소. 고맙소. 당신도 잘 지내라고 썼는데 이렇게 됐네요. 정희가 쓴웃음을 지었다. 태수도 따라 웃으려다가 갈비뼈가 아파 얼굴을 찡그렸다. 웃지 마세요. 갈비뼈 다쳤잖아요. 당신이 웃겨서. 둘은 어색하게 웃었다. 42년 동안 이렇게 편하게 웃어본 적이 있었던가. 정희는 문득 생각했다. 이 사람과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조금만 더 솔직했더라면,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하려 했더라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죽 사다 드릴게요. 당신이? 네, 제가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정희는 간이 침대에 다시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이미 끝난 사람인데. 이혼까지 했는데.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42년이라는 세월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미움도 사랑도 아닌 그냥 세월. 그 무게가 정희를 이곳에 붙들고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정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이니까. 태수는 이틀 후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다. 정희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아침마다 죽을 끓여 보온 병에 담아가고 과일도 깎아주었다. 아이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정희 자신도 왜 그러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괜찮아. 할 일도 없는데 뭐. 그래도 이혼까지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정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도 잘 모르겠어.
그냥 마음이 그래. 내버려두면 마음이 불편해서. 사실이었다. 밤에 집에 혼자 있으면 태수가 자꾸 걱정됐다. 밥은 먹었을까? 아픈 데는 없을까? 42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은 이혼했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정희가 병실에 들어서니 태수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왔소? 네. 오늘은 호박죽 끓여왔어요. 고맙소. 정희가 죽을 그릇에 담아주는데 태수가 말했다. 정희. 네. 내 옷장 정리 좀 해줄 수 있겠소? 퇴원하면 입을 옷이 필요한데. 그럼 지연이나 수진이한테 부탁하지 그래요. 아니, 당신이 해주면 좋겠소. 어디 뭐가 있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아니까.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 집에 다시 가고 싶지 않았다. 30년을 살았지만 이제는 남의 집 같았다. 알았어요. 내일 다녀올게요. 다음 날, 정희는 오랜만에 옛집 앞에 섰다. 열쇠는 아직 가지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다. 하지만 집안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거실에 신문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다. 정희가 떠난 후 태수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한눈에 보였다. 쯧쯧.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혀를 찼다. 일단 옷장부터 정리하기로 했다.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태수의 옷들이 구겨진 채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다. 깨끗한 옷들을 골라 가방에 넣었다. 속옷, 양말, 잠옷까지. 정희는 익숙한 손길로 짐을 챙겼다. 42년 동안 해온 일이었다. 옷장 서랍을 열다가 정희의 손이 멈췄다. 낡은 수첩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표지가 달아서 무슨 수첩인지 알 수 없었다. 정희는 호기심에 수첩을 꺼내 펼쳤다. 태수의 필체였다. 일기였다. 2024년 3월 15일. 정희가 떠났다. 집이 너무 조용하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희는 놀라서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24년 3월 18일. 밥을 혼자 먹으니 맛이 없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었는데 정희가 해준 밥이 생각난다. 된장찌개도 생각난다. 2024년 3월 25일. 오늘 큰애가 다녀갔다. 정희 이야기를 했다. 아빠, 평생 엄마한테 잘해주지도 않으면서 이제 와서 뭐가 그리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맞는 말이다. 2024년 4월 2일. 빨래하는 법을 배웠다. 어렵다. 정희는 이걸 매일 했구나. 존경스럽다. 정희는 수첩을 넘기며 눈물이 났다. 페이지마다 후회와 그리움이 적혀 있었다. 2024년 4월 10일. 오늘 꽃집 앞을 지나갔다. 장미가 예뻤다. 정희한테 꽃 한 번 사준 게 언제였나. 신혼 때였던 것 같다. 왜 다시는 사주지 않았을까? 2024년 5월 3일. 지연이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 손자가 할머니는 어디 갔어요? 라고 물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못되게 굴어서 떠나셨다고 어떻게 말하나. 2024년 5월 20일. 밤마다 잠이 안 온다. 정희가 옆에 없으니 이상하다. 42년 동안 항상 옆에 있었는데. 코 고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2024년 6월 5일. 오늘 우연히 웨딩 사진을 봤다. 그때 정희는 정말 예뻤다. 웃고 있었다. 내가 그 웃음을 언제 지워버렸을까? 미안하다. 정희는 수첩을 덮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 사람도 힘들었구나. 정희는 생각했다. 태수도 나름대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리워했구나. 표현할 줄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그냥 묵묵히 견뎠을 뿐이구나. 정희는 수첩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집안을 둘러봤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정리했다. 쓰레기를 버리고 먼지를 닦았다. 어차피 온 김에 깨끗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았다. 2시간 뒤 집은 말끔해졌다. 정희는 냉장고를 열어 상한 음식들을 버리고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두었다. 퇴원하면 먹을 수 있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혼한 사람인데.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인데. 하지만 손은 저절로 움직였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수첩을 꺼내 다시 읽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4년 9월 30일. 내일 정희한테 편지를 쓰려고 한다. 용기가 나지 않지만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정희야,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늦었지만 그래도 하고 싶었던 말이다. 정희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태수는 자고 있었다. 정희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태수를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백발, 마른 손. 이제는 약해 보이는 이 사람. 42년. 그 세월이 두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서로 상처 주고 미워하고 결국 헤어졌지만 그래도 정은 남았다. 미운 정, 고운 정. 어쩔 수 없는 정. 태수가 눈을 떴다. 왔소? 네, 짐 챙겨왔어요. 고맙소. 정희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이거. 읽었어요. 태수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건 그냥 괜찮아요. 읽어서 다행이에요. 정희는 수첩을 태수에게 돌려줬다. 당신도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희. 우리 참 서툴렀죠? 둘 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정희 나. 괜찮아요. 이제는 다 괜찮아요. 정희는 일어섰다. 내일 또 올게요. 미역국 끓여올게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 해먹소. 나는 뭐든 괜찮소. 정희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태수가 자신을 먼저 생각해주는 말을 했다. 병원을 나서는데 마음이 이상했다. 여전히 복잡했지만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용서는 아니지만 이해는 조금 된 것 같았다. 저녁 하늘에 노을이 지고 있었다. 정희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름다웠다. 인생은 참 복잡하다. 미움과 사랑, 후회와 용서, 이별과 재회. 모든 게 뒤섞여 있다. 하지만 그게 인생이다. 정희는 다시 걸었다.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태수는 한 달 만에 퇴원했다. 하지만 혼자 생활하기엔 여전히 불편했다. 깁스를 한 다리로는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고 갈비뼈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아빠,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지연이 제안했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집에서 지낼 수 있어. 혼자서 어떡해요? 밥은 누가 해드리고 빨래는 누가 하고. 내가 한다. 모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태수를 바라봤다. 그때 정희가 입을 열었다. 제가 낮에 들를게요. 엄마. 아이들이 놀라서 정희를 쳐다봤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만요. 밥이랑 청소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엄마. 괜찮아.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사실 정희도 자신이 왜 그런 제안을 하는지 정확히 몰랐다.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수첩을 읽고 나서 마음이 조금 달라진 걸까. 다음 날부터 정희는 매일 오전 10시에 태수의 집을 찾았다. 청소를 하고 점심을 준비했다. 태수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오늘은 뭘 해줄까요? 정희가 냉장고를 열며 물었다. 당신 먹고 싶은 거 하시오. 나는 뭐든 괜찮아요. 그럼. 김치찌개. 좋아요. 정희는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정희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익숙한 모습이었다. 42년 동안 매일 봤던 그 모습. 정희. 네. 미안하오. 갑자기 왜요? 그냥. 이렇게 폐를 끼쳐서. 정희는 웃었다. 폐 끼치는 거 이제 익숙해요. 42년 했잖아요. 농담이었지만 태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미안하오. 정말로. 정희는 가스불을 줄이고 태수를 돌아봤다. 알아요. 이제 알아요. 점심을 먹으며 둘은 조금씩 대화를 나눴다. 예전과는 달랐다. 태수가 먼저 말을 걸었고 정희의 이야기를 들었다. 요새 요가 다니신다며? 네, 일주일에 2번요. 힘들지 않소?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몸도 가벼워지고. 그래, 건강한 게 최고지. 이런 대화가 낯설었다. 42년 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 며칠이 지나자 태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희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말렸다. 내가 할게요. 당신은 요리만 해주시오.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소. 태수는 목발을 짚고 일어나 싱크대로 갔다. 서툴지만 열심히 설거지를 했다. 정희는 신기한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평생 설거지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정희가 청소기를 돌리려는데 태수가 말했다. 정희, 앉으시오. 내가 할 테니. 당신이요? 응. 유튜브로 배웠소. 청소기 쓰는 법. 정희는 웃음이 나왔다. 일은 먹은 사람이 유튜브로 청소기 쓰는 법을 배우다니. 괜찮아요. 내가 할게요. 아니요. 당신이 매번 해주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태수는 서툰 손길로 청소기를 밀기 시작했다. 목발 때문에 불편해 보였지만 끝까지 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둘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정희. 네. 당신 혼자 사는 거 괜찮소? 네, 괜찮아요. 외롭지 않소?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가끔요. 하지만 자유로워요. 그래. 자유. 태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나는 자유로운데 외롭소. 당신이 없으니.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과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희는 놀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오. 이번엔 잘할 수 있소.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태수 씨, 우리 이미 끝났어요. 알고 있소. 하지만 지금 당신이 변한 건 알아요. 수첩도 읽었고 노력하는 것도 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왜요? 42년의 상처가 너무 깊어요. 용서는 할 수 있어도 다시 사는 건 다른 문제예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래도 이렇게 와주니 고맙소. 그건 당신이 아파서요.
완전히 나으면 저도 안 올 거예요. 알고 있어. 정희는 차를 마저 마시고 일어섰다. 이제 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정희. 문 앞에서 정희가 돌아봤다. 감사하오. 진심으로.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태수가 변한 건 사실이다. 예전에 무뚝뚝하고 무관심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는 고맙다는 말도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심지어 설거지와 청소까지 한다. 진작 이랬으면.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42년 동안 받은 상처는 몇 달의 변화로 치유되지 않았다. 그날 밤 정희는 명자에게 전화했다. 언니, 나 요즘 이상해. 왜? 무슨 일인데? 태수 씨가 많이 변했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 명자는 한참 말이 없다가 천천히 말했다. 정희야,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변했다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는 건 아니야. 알아. 나도 알아.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용서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건지. 전화를 끊고 정희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내 마음은 뭘 원할까? 용서는 할 수 있다. 이미 반쯤은 용서했다. 태수도 힘들었다는 것, 자신의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려 했다는 것, 그걸 이해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건 다른 문제다. 그건 새로운 상처를 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정희에게 그럴 용기가 있을까?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다. 보름달이었다. 밝고 둥근 달. 정희는 달을 보며 생각했다. 천천히 가자. 서두를 필요 없어. 내 마음이 확실해질 때까지. 그렇게 정희는 매일 태수를 돌봤다. 밥을 해주고 청소를 도왔다. 조금씩 대화도 늘었다. 웃는 날도 많아졌다. 하지만 정희는 선을 지켰다.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밤에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지켰다. 그게 정희가 찾은 균형이었다. 완전히 떠나지도 완전히 돌아가지도 않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태수가 점점 회복되면서 정희의 방문 횟수도 줄어들었다. 일주일에 3번, 그 다음엔 이틀에 1번. 둘 다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희는 태수의 집에서 마지막 대청소를 하기로 했다.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싶었다. 오늘은 제대로 청소할 거예요. 구석구석 다. 고맙소.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 둘은 함께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거실, 안방, 부엌. 오랜만에 제대로 하는 청소였다. 서재도 정리할까요? 정희가 물었다. 그래요. 거기 책이 너무 많아서 먼지가 쌓였을 거요. 서재는 작은 방이었다. 책장 가득 책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정희는 먼지를 털고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책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오래된 앨범 한 권이 눈에 띄었다. 가죽 표지가 해져서 낡아 보였다. 이건 뭐예요? 정희가 앨범을 꺼내 물었다. 아, 그거. 오래된 사진첩이요. 언제 건데요? 우리 신혼 때부터. 애들 어릴 때까지. 정희는 앨범을 펼쳤다. 첫 장에 젊은 부부의 사진이 있었다. 25살의 정희와 28배 태수. 둘 다 웃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이렇게 젊었네. 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세월이 참. 태수도 다가와 사진을 들여다봤다. 둘은 나란히 서서 한 장 한 장 넘겼다. 결혼식 사진.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정희가 부끄러운 듯 웃고 있었다. 태수는 어색한 포즈로 서 있었다. 이때 당신 정말 예뻤소. 이제 와서 그런 말을. 정희가 쓴웃음을 지었다. 진심이요.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을 못했지. 다음 페이지에는 신혼여행 사진이 있었다. 설악산에 갔던 기억이 났다. 단풍이 아름다웠고 둘은 손을 잡고 걸었었다. 이때는 행복했죠? 정희가 조용히 물었다. 응, 행복했소. 나도요. 그때는 앞으로도 계속 이럴 줄 알았어요. 미안하오. 태수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앨범을 계속 넘겼다. 첫째 지연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 정희는 병원 침대에 누워 아기를 안고 있었고 태수는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이때 당신 정말 좋아했었어요. 딸이라고 실망할까봐 걱정했는데 당신이 예쁘다고 했죠. 기억하오. 정말 예뻤어. 당신 닮아서. 둘째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 막내 민수가 태어났을 때, 가족 사진들이 계속 이어졌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명절에 찍은 사진들, 여행 갔을 때 사진들.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정희의 손이 멈췄다.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아이들은 초등학생이었고 정희와 태수는 40대였다. 이 사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러오? 이날 기억나요. 아이들 소풍 갔을 때인데 당신이 회사 일로 늦게 왔었죠. 1시간을 기다렸어요. 아이들이 아빠 안 온다고 울었는데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도 결국 왔잖아요. 사진도 찍었고. 늦어서 미안했소. 그때도 지금도. 정희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사진 속 자신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이때부터였나 봐요. 당신한테 기대하는 걸 포기한 게. 정희. 괜찮아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을 때였다. 정희는 50대였고 태수는 50대 중반이었다. 이게 마지막 가족 사진이네요. 그러게. 그 이후로는 안 찍었지. 왜 안 찍었을까요? 아마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으니까. 정희의 말에 태수는 움찔했다. 무슨 소리요? 우리 가족이었소. 겉으로만요. 같은 집에 살았지만 마음은 따로였잖아요. 정희는 앨범을 덮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이 사진들 보니까 이상해요. 분명 함께 있었는데 전혀 함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희. 우리 참 서툴렀어요. 서로 사랑하는 법도 몰랐고 표현하는 법도 몰랐고. 태수는 정희의 손을 잡았다. 지금이라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늦었어요.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이 부서졌어요. 하지만 태수 씨, 이 사진들은 추억이에요. 아름답지만 돌아갈 수 없는 추억. 그냥 그렇게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희는 앨범을 태수에게 건넸다. 이거 잘 보관하세요. 당신의 추억이기도 하니까. 당신 추억이기도 하잖소. 네, 제 추억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 시간이에요. 정희는 일어섰다. 청소를 계속하려다가 멈췄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갑자기 피곤하네요. 점심은 먹고 가시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희는 가방을 들었다. 태수가 뒤따라왔다. 정희, 미안하오. 사진 보여줘서. 아니에요. 보길 잘했어요. 덕분에 정리가 됐어요. 무슨 정리요? 마음의 정리요. 이제 정말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는 신발을 신었다. 태수 씨도 놓아주세요. 과거를. 하지만 나는 과거에 매달리면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우리 둘 다 이제 앞을 봐야 해요. 정희는 문을 열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때 마지막으로 정리마저 할게요. 알겠소. 정희가 나가려는데 태수가 다시 불렀다. 정희. 네. 그때 그 사진 있잖소. 소풍 갔을 때. 네. 나 정말 가고 싶었소.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라서 피했던 거요. 정희는 태수를 돌아봤다. 서툴렀던 거요. 남편으로도 아버지로도 방법을 몰랐어.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용서해 줄 수 있소? 정희는 한참을 생각했다. 용서는 이미 했어요. 진작에. 그럼. 하지만 용서와 다시 시작하는 건 별개예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기는 게 나아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당신이 원한다면. 정희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봄꽃이 만개해 있었다. 벚꽃, 개나리, 진달래. 온 세상이 꽃으로 물들어 있었다. 봄이구나. 정희는 생각했다. 계절의 봄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도 봄이 왔다. 오래 기다렸던 봄.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이제는 앞을 볼 시간이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었다.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작지만 푸른 생명이었다. 너도 봄을 맞았구나. 정희는 화분을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속까지 봄 기운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정희는 다짐했다. 남은 인생은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윤정희로.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자유로웠고 행복했다. 그것이 정희가 바라던 미래였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태수는 완전히 회복되어 이제는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정희는 더 이상 매일 들를 필요가 없었다. 이제 괜찮으시죠? 혼자서도 잘하실 수 있어요. 정희가 마지막으로 청소를 마치고 말했다. 그래요. 덕분에 많이 나았소. 태수는 아쉬운 표정이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정희와 함께한 시간이 그에게는 행복이었다. 그럼 이제 저는 안 올게요. 알고 있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애들한테 연락하세요. 당신한테는 안 되나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급한 일이면요. 하지만 이제 우리 각자 살아가야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소? 뭔데요? 당신은 행복하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네, 행복해요. 처음으로요. 그래. 다행이요.
정희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그럼 저 가볼게요. 건강하세요. 당신도. 문을 나서는 정희를 태수가 불렀다. 정희. 정희가 돌아봤다. 고맙소. 정말로. 정희는 미소 지었다. 저도 고마웠어요. 덕분에 많은 걸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둘은 작별했다. 이번에는 진짜 끝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용서도 했고, 이해도 했고, 이제는 정말로 자유로워졌다. 며칠 후, 정희는 명자와 순이를 만났다. 언니,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순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응. 훨씬 밝아 보여.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맞아요. 정말로 그래요.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 진짜로 시작하려고요. 내 인생을. 무슨 계획 있어? 명자가 물었다. 일단 여행 가려고요. 제주도부터. 혼자. 네, 혼자요. 대단하다, 정희야. 순이가 정희의 손을 잡았다. 평생 혼자 여행 한 번 못 해봤잖아. 이제라도 해야죠. 그래, 잘 생각했어. 우리도 같이 갈까? 아니에요. 이번엔 혼자 가보고 싶어요.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그래, 그게 좋겠다. 그날 밤, 정희는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제주도 3박 4일. 혼자 가는 첫 여행이었다. 일주일 후, 정희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이게 자유구나. 정희는 생각했다. 제주도에서의 나흘은 마법 같았다. 혼자 해변을 걷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일출을 봤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카페에 앉아 책을 읽다가 문득 눈물이 났다. 행복해서 흐르는 눈물이었다. 67년을 살아오며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나도 이럴 수 있었구나. 나도 행복할 수 있었구나. 여행에서 돌아온 정희는 더 많은 것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컴퓨터 수업을 듣고 수채화를 배웠다.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다. 어느 날 지연이 찾아왔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느껴. 아빠 만나요? 아니, 이제 안 만나. 전혀요? 가끔 문자는 해. 안부 정도. 지연은 엄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엄마, 후회 안 해요? 이혼한 거.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오히려 진작할 걸 그랬어. 그래도 아빠가 많이 변하셨잖아요. 응, 변했어. 하지만 그건 아빠의 변화지. 우리 관계의 변화는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아빠가 좋은 사람이 됐다고 해서 내가 다시 아빠와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야. 나는 나대로 행복하고 아빠는 아빠대로 행복하면 되는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멋있어요. 그래? 네. 이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다니. 정희는 딸을 안아주었다. 지연아,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여름이 왔다. 정희는 친구들과 함께 부산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싱싱한 회를 먹고 밤에는 해변을 산책했다. 정희야, 너 요즘 정말 예뻐졌어. 명자가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늙은 여자가 무슨 예뻐. 진짜야. 표정이 밝아지니까 얼굴도 환해 보여. 맞아.
젊어 보이기까지 해. 순이도 거들었다. 고마워요, 언니들. 정희는 웃으며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았다. 밀려왔다가 밀려가면서 조금씩 새로운 모래밭을 만들어가는 것. 가을이 왔다. 정희는 수채화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했다. 초보자 부문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그림이 전시되는 건 처음이었다. 전시회 오프닝 날 가족들이 모두 왔다. 아들 민수도 딸들도 손주들도. 할머니, 이 그림 할머니가 그렸어요? 손자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응, 할머니가 그렸어. 우와, 진짜 예뻐요. 고마워, 우리 손자.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아름답소. 정희가 돌아보니 태수가 서 있었다. 깔끔한 옷차림에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당신은 축하하러 왔소. 초대장 받았어. 지연이가 보내줬소. 태수는 정희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축하하오. 새로운 시작을. 정희는 꽃을 받았다. 노란 장미였다. 고마워요. 둘은 나란히 서서 그림을 봤다. 정희가 그린 그림은 바다였다. 넓고 푸른 바다 위로 햇살이 쏟아지는 그림. 자유롭게 보이요. 태수가 말했다. 네, 자유예요. 제가 느낀 자유. 당신은 이제 정말 자유롭군요. 네, 이제야요. 태수는 정희를 바라봤다. 나도 배우고 있어. 당신처럼. 혼자 사는 법. 어때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제 괜찮소. 나름대로 재미있소. 다행이네요. 둘은 잠시 침묵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편안한 침묵이었다. 정희, 우리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친구요? 응. 42년을 함께 산 사람끼리 완전히 남이 되기는 아까우니. 정희는 생각했다. 친구. 나쁘지 않은 것 같았다. 좋아요. 친구로. 태수는 환하게 웃었다. 정희도 따라 웃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부부도 남도 아닌 오랜 친구로. 겨울이 다시 왔다. 정희는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걸 바라봤다. 손에는 따뜻한 코코아 한 잔. 옆에는 새로 입양한 고양이 한 마리. 우리 잘 살아보자. 정희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68의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날 것이다. 정희의 인생에도 다시 봄이 왔다. 이번에는 진짜 봄이었다. 누구를 위한 것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한 봄. 정희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행복해. 그 말이 진심이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정희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남은 생을 정희는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다. 그것이 정희가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다.